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하거나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이 방법은 1등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안녕하세요. 더불어익다입니다. 지금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하나부터 10까지 고민 아닌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직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장사를 키워야 하는 건지, 지금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건지 이런저런 고민이 참 많으실 거예요. 이런 고민에 답을 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장님들의 사장님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승호 회장님이십니다. 김승호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에는 돈을 모으는 4가지 방법과 마음가짐, 처음에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하는지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김승호님에게 사업 방식에 관한 세세한 교육을 원하셨다고 하네요. 이에 김승호님은 사장님들을 위한 한국 사장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기가 힘들어 사장학 개론이라는 이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총 6장에 걸쳐서 사업에 관해서 120가지의 주제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장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언젠가는 은퇴와 독립을 거쳐 창업전선에 합류할 계획이 있다면 꼭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한 주제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자신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사람을 써서 매출을 올릴 것인지, 매출을 올려 사람을 쓸 것인지, 함께 창업한 개국공신들의 반란과 사업이 망해가는 징조 등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고 싶었던 다양한 질문에 대한 김승호님의 경영 철학이 담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밤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수입의 4가지 경로. 한 개인이 돈을 버는 과정은 4가지 경우 중 하나다. 첫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하루 24시간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1인 기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자신의 근로로 발생하는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에 해당된다.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조금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강연가, 교육자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첫 번째 경우의 사람들보다 적게는 2~3배, 많게는 수십 배 넘게 자신들의 시간을 판다. 세 번째 부류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우리는 기업가라 부른다. 이들은 보통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면서 30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다.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효율을 통해 그들의 급여 이상의 수익 차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들을 만들거나 합치거나 재조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투자자들이 있다. 이들은 기업 혹은 기업가들을 통해 신용 자산을 만들어내고 그 신용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다. 위 4가지 경우 중에 처음 2부류는 자신이 일을 하지 않는 순간 모든 수입이 정지된다. 자신의 시간을 팔아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가나 투자자는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자기 몸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통해, 즉 생각을 통해 수입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에
자신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수입 발전 모델은 시간을 파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결국 기업가나 투자자까지 나아가야 한다. 기업가나 투자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단지 자신의 시간을 정년 때까지 팔다가 연금으로 은퇴하기를 거부하고 모험과 기회를 이용한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젊은이도 그가 노력하면 한 세대 안에 이 모든 경로를 밟을 수 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노동력이 기반이 된 근로소득을 얻어야 하지만 점차 타인의 노동력이 기반이 된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후에는 금융소득을 함께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성장과 변화에 따른 구조적 소득까지도 얻을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 가족 혹은 가문이 가난으로부터 영구히 벗어나게 된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현재만 보고 그가 불과 수년 전에 혹은 수십 년 전부터 무엇을 해왔는지 미처 상상하지 못한다. 그도 한때는 자신의 시간을 팔았고 더 비싸게 팔기 위해 미친 듯 노력했고 거기에 안주하는 대신 창업에 도전한 사람이다. 손과 발이 돈을 벌던 시절을 지나 머리로 돈을 버는 시절을 만날 수 있다. 명령 지시를 정확하게 하라. 어느 물리치료사가 날개뼈가 아픈 환자에게 내린 치료 처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흉군을 신장하여 견갑골의 전방경사를 교정. 전거근은 재교육과 근력 증진이 필요. 중부 하부 승모근의 근력 증진으로 견갑골의 전방경사를 대항하고 안정성 증진 필요. 아마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이미 전문가일 것이다. 자신의 전문적 지식에 사용되는 단어를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장의 큰 실수 중 하나가 사장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이다. 지시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오해 없는 말이나 문장으로 간결해져야 한다. 간단한 지시라도 모호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면 해석의 여지가 남게 된다. 그래서 지시는 재확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해야 한다. 똑같은 지시를 내려도 지시받은 직원의 업무 이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성과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하 관계의 특성상 상사에게 재확인하고 묻는 것을 자신이 부족하다고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망설이게 된다. 게다가 사장의 권위가 매우 중요하거나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강조되는 회사의 경우 사장의 지시가 명확해질 때까지 직원이 질문하는 일이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상사도 제대로 지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간결하고 명확한 지시는 업무의 많은 오차를 줄이고 일의 속도를 높여준다. 지시는 절대로 추상적이면 안 된다. 잘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복잡한 업무 지시일수록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은 하급자가 아니라 상급자들이 배워야 할 문제다. 복잡한 일이라도 해당 업무를 명확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지시하는 사람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명확하지 않은 지시를 내리면서 그 의도를 알아서 이해하고 일을 처리하라는 것과 같다. 일은 언제나 데드라인을 정해줘야 한다. 데드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업무 완성도는 차이가 크다. 본인이 데드라인을 주지 않았다면 일의 마감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 사장은 본인이 애매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는지 확인하고 말의 방식을 고쳐야 한다. 알아서 해봐요 라든가 고민해보고 의견을 줘봐요 같은 말은 지시가 아니다. 김대리, 그 어제 왜 그거 있잖아. 내가 말한 대로 했나요? 라는 말은 성실하고 똑똑한 김대리도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김대리, 부산 사무실에 오늘까지 경비 사용 내역 보내달라고 어제 말했었는데 아직 안 왔나요? 라고 말해야 한다. 자신이 말하는 방식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말을 장황하게 하거나 논점이 왔다 갔다 하거나 말하는 의도나 지시사항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말하는 방식을 가진 사장들이 의외로 많다.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직원들을 센스가 없거나 공부가 모자란 것으로 판단한다. 직원 중 한두 명이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 책임일 수 있지만 직원 대부분이 그렇다면 그것은 사장의 책임이다. 축구선수 한둘이 잘못하는 것은 선수 책임이지만 전체가 못하는 것은 감독 책임인 것과 같은 이치다. 사실 이런 대화 방식이 일상 대화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지시 한마디에 회사는 운명과 실적이 갈린다. 매출이 오르면 사람을 쓸까, 사람을 써서 매출을 올릴까? 특별히 시간제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공장 구조에서는 1인당 생산량의 데이터가 있으니 매출이 오르면 사람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의 양과 질이 혼재된 오피스에서는 망설이기 마련이다. 업무가 늘었으니 사람을 더 써야 할 것 같지만 업무 효율성을 올리려면 오히려 인원을 줄여도 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스노우폭스 사업 초기에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추가 인력을 고용할 자금이 없으니 늘어난 업무를 본래 정해진 인원으로 어떻게든 해내며 버티던 시절이었다. 처음은 힘들다고 모두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몇 주가 지나자 일은 전보다 많아졌지만 차츰 여유가 생겼고 일 처리에 문제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출이 증가하며 직원들의 일이 늘어난 것으로 추가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이 증가하면 직원을 추가 고용하곤 했다. 이것은 마치 어릴 때 10,000원 버스를 타던 느낌과 같았다. 버스 안에 문도 잘 닫히지 않을 정도로 승객이 가득 찼지만 앞, 뒤에서 밀다가 차가 한번 휘청거리면 버스의 문이 닫혔고 그렇게들 타고 갔었다. 다음 역에서 같은 일이 벌어져도 여전히 사람은 더 탈 수 있던 시절이었다. 사무직 일은 일의 양 못지않게 개인의 업무 처리 능력에 따라 일의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나는 심지어 직원 한 명이 한 달 내내 하던 일을 새 신입 직원이 엑셀의 몇 가지 수식을 활용해 이틀 만에 마치는 것도 봤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직원은 그 일을 몇 분 안에 마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방식을 유지하다 보니 당시에 40-50명의 직원으로 1,000개가 넘는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초효율적인 회사가 될 수 있었다. 현재 우리 정도 규모의 회사들은 100에서 150명 정도의 직원이 있어야 1,000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면 일부 부서에서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측해 미리 추가 직원을 고용하곤 한다. 그렇게 추가 고용된 직원에게는 이전 직원이 맡고 있던 업무가 분배된다. 문제는 예상했던 대로 회사가 성장한 다음 현 상황을 예측해 앞서 고용했던 직원들로 업무 효율성이 유지되거나 높아지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또다시 인원을 추가 고용해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그렇게 인원을 충원해줘도 같은 일은 반복된다. 직원들이 나눠 가진 일의 분량을 정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영진과 차이가 생긴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매출이 증가한 것보다 더 많은 추가 인원이 항상 근무하는 회사가 된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언제나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 정신이 없다. 회사가 더 성장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만 이미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버린 것이다. 어느 프랜차이즈 대표가 상의에 온 적이 있다. 현재 매장이 200개이고 지금 본사 인원이 100여 명인데 혹시 직원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다. 나는 내 경험상 많다고 느꼈다. 작은 규모가 아닌데도 인건비로 수익률이 악화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직원들이 퇴사를 한 뒤에 추가 고용을 하지 않았고 인력 재배치로 본사 직원을 50명 이하로 줄였다. 그래도 회사는 멀쩡하게 잘 돌아갔다. 또한 일찍 구조조정을 한 덕에 코로나 여파로 파생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있다. 반대로 어느 회사는 회사 성장에 앞서서 직원을 고용해 나갔다. 매장이 100개 정도인데 이미 본사 직원이 100명이 넘어서고 있었다.
매장 하나마다 본사 직원 1명을 먹여 살리는 형국이다. 대표는 조만간 매장이 300개가 넘을 것이라서 그때를 대비한다고 핑계를 댔지만 그런 기준으로는 매장 300개가 넘어갈 때 직원도 300명이 돼 있을 것이다. 자기 회사에 직원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사장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자랑은 매출로 하는 것이고 더 자랑은 순이익으로 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자랑은 생존 연수로 하는 것이다. 업무 효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회사는 결국 죽는다. 지금 그 회사가 직원 10명도 안 되는 회사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무직 업무 중에 회계 부서처럼 일정량의 업무를 규칙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창의성이 바탕이 된 일이라면 3일에 할 일을 1시간 만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새벽 일찍 회사에 나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조용하고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1~2시간 안에 내가 할 모든 일들을 마칠 수 있었다. 같은 일을 출근 후에 직원들과 함께 해보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답은 하나다. 이익이 오르면 직원을 늘리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예외는 있다. 추가 고용할 사람이 매출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는 예외다. 그런데 그 일은 사실 사장이 직접 하는 것이 맞다. 사장은 아무리 회사가 커도 세일즈맨이다. 그래서 결국 예외는 없다.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방향보다 속도가 돋보인다. 그들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생각보다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업을 그르친다. 대부분의 망설임은 심사숙고라는 멋진 말로 포장돼 있지만 포장을 까보면 낭비된 시간에 부스러기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시간이다. 그런데 생각을 깊게 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결정의 결과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 마치 기름값 싼 주유소를 찾아 전국을 찾아 헤매는 사람과 같다. 나는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고 이후의 추가 결정을 통해 결정 자체를 옳은 결정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심지어는 틀린 결정을 내려도 그 틀린 결정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공이 완성돼 가는 것을 보기에 결정을 빨리 한다. 어떤 결정이든 1달, 2달 미루지 않는다. 일주일, 2주일 미루지도 않는다. 하루 이틀 미루지도 않는다. 심지어 1시간, 2시간도 미루지 않는다. 거의 99%의 결정이 순식간에 진행된다. 모든 결정을 즉각 처리하고 지시하고 종결한다. 전화로 오는 요청이든 이메일로 오든 10만 불짜리 문제든 수천만 불짜리 문제라도 즉각적으로 결정한다. 가장 잘못된 결정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틀린 결정은 없다. 결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배우고 결정이 옳았다면 큰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틀린 결정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내린 옳은 결정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들을 수정하는 과정 덕분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즉시 결정을 내리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라. 어차피 인생은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가는 과정이다. 결정할지 말지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이 글은 짧게 쓴다. 또 실패하면 그 다음날 해야 할 일. 나는 여러 번 실패하면서 지금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음날 일어나 걸었다는 것이다.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시작한 것이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가장 최선의 행동을 한 것이다. 실패했다고 집안에 처박혀 있지도 않았고 술을 배우지도 않았다. 그냥 밖으로 나가 걸어 다녔다. 신의 한 수다. 이후에도 실패가 반복되며 한 가지 노하우가 더 늘어났다. 그것은 음식을 먹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 나는 사업을 하다 다시 망해도 2가지만 잘하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을 보면 반드시 이 2가지를 가르친다. 이 2가지는 운동과 정갈한 식사다. 내가 제안하는 운동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아침마다 1시간씩 걷기만 하면 된다. 걸으면서 괜히 영상 같은 것을 보지 말고 가능하면 음악도 듣지 말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걸어라. 무슨 생각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걷다 보면 머리가 비워지고 그 머리 안에 공간이 많이 생기면 저절로 새 생각이 들어온다. 오히려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생각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화기를 놓고 나가도 좋다. 대신 작은 메모지에 몽땅 연필 하나는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다. 어느 순간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잊기 전에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걷는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뜻한다. 현생 인류의 시작으로 현대인의 직계 조상 중 하나로 분류되는 호모 에렉투스는 똑바로 선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현생 인류의 시작이 걷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걷는다는 것은 숨쉬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발견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다. 또한 신체적으로 말초 조직의 순환 혈류량이 증가하고 근육과 지방세포의 인슐린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당뇨, 치매, 폐질환, 체중 감량, 뼈, 소화기관 등 갖가지 질병에서 개선을 얻을 수 있고 몸의 저항력을 키울 수 있다. 그 외에도 걷는 행위 자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이점이 있다. 걷기의 이점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심혈관 건강이 개선된다. 걷기는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낮춰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근력이 증가한다. 걷기는 다리와 코어를 포함한 하체의 힘을 키운다. 또한 사고가 가장 적은 안전한 운동이다. 칼로리를 태우고 체중을 줄여준다. 특히 규칙적으로 적당한 강도에서 강한 강도로 걸을 경우 더욱 그렇다.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행복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걷기는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전반적인 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걷기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뇌 기능을 개선시켜 창의성을 높여준다. 정기적으로 걷는 것은 당뇨병, 심장질환 및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걷기는 친구와 함께 걷든 걷기 그룹에 가입하든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한 운동이라 사회성이 좋아진다. 운동 중에 이처럼 안전이 보장되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좋은 운동이 없다. 실패하면 마음이 작아지는데 작아진 마음은 몸으로 키우는 것이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커진다. 그래서 어떤 실패를 해도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또 다른 기회를 얻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회만 가지면 다시 성공할까? 아니다. 그 기회를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은 정갈한 식사다. 나 김승호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하나 갖고 있다. 이 재능을 가진 사람은 구설수에 잘 휘말리지 않고 주변의 친구들이 고르며 좋은 운이 계속 모여들고 삶이 온화해지며 평화롭다. 그 재능이란 배가 부르기 전에 음식을 중단하는 것이다. 나는 배가 부르도록 음식을 취하는 일이 1년에 서너 차례도 안 된다. 양가의 노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배가 부르기 직전에 숟가락을 놓는다. 어머니 앞에서는 마음껏 먹는 일이 상식이고 예인이 예외로 한다. 음식의 양, 음식을 먹는 시간, 음식의 질은 그 사람의 운과 운명을 결정한다. 어느 관상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한 인생에 먹어야 할 음식의 양은 정해져 태어난다고 한다. 그러니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온갖 병으로 일찍 죽는 것이고 음식을 나눠서 조금씩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한다. 음식을 먹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과식, 폭식에 노출된다. 인간이 받는 유혹 중에 음식만큼 매일 결심을 바꾸게 하는 것이 없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음식에 나약한지를 매 끼니마다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일정하게 식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식이나 폭식을 하고, 이런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라서 건전한 친구들이 아니라 거칠고 불규칙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 너무 거친 음식은 나를 해치고 너무 기름진 음식은 다른 생명체를 해친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연결돼 있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결국은 하나다. 음식이란 다른 생명에서 오는 것인데 이를 너무 함부로 하면 세상의 운명은 결국 나를 함부로 하게 돼 있다. 정갈하고 단정한 음식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적당히 조절하고 남기지 않게 준비하고 남은 음식을 내 배에 버리지 않는 것이 바르게 음식을 대하는 태도다. 그런 식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나 환경이 곱고 올바르게 된다. 결국 좋은 운이 붙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생산적인 모임, 현명한 친구들이 모이고 불필요한 인연들은 사라진다.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앞으로 망하면 운동과 정갈한 음식, 이 두 가지만 다시 돌아보라. 진짜 부자가 되는 4가지 능력. 이제 버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 나는 전작 돈의 속성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이 4가지는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이라고 했다. 사업가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이 4가지 능력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면 부를 유지하거나 대를 이어 자산을 상속해 줄 수 없다. 다행히 이 교훈이 널리 인용되고 알려져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인식하게 되어 기쁘다. 이 책에서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 4가지 능력의 실용 가치를 돌아보고자 한다. 사장의 버는 능력은 사업의 기초 핵심이다. 즉, 사업가는 돈을 벌어야 한다. 자신이 무슨 사업을 하든 지금 세금을 내고 있고 직원의 급여를 주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은 이익 창출이 첫 번째 목적이어야 한다. 심지어 의료업, 교육업, 예술 문화산업 등과 같이 공적 가치가 존재하는 사업들도 모두 이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돈을 벌지 못해 망하는 병원보다 돈을 많이 벌어 병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왜 교육 사업자는 돈을 벌면 지나치다고 말할까? 효과적인 학습으로 시간을 줄이고 지식을 늘려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분명히 있다. 사업가라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기를 치지 말고 세상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모든 이익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다.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라. 그리고 그 대가는 당연히 쟁취해야 한다. 그러나 많이 버는 것으로 자산은 모이지 않는다.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돈을 모으는 능력의 핵심은 관리 능력이다.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돈이 흩어지지 않고 쌓이게 된다. 재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잔돈들이 빠져나가고, 회계 세금 관리를 소홀히 하면 큰돈들이 몰려나가고, 재정 관리를 못하면 분명히 벌기는 버는 것 같은데 통장에 돈이 보이지 않는 희한한 일이 발생한다. 영수증 관리, 암호 관리, 열쇠 관리 같은 사소한 일부터 금융 상식, 회계 공부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잘하는 능력을 모으는 능력이라고 표현한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모으는 능력이 뭉쳐놓은 돈을 지키는 능력이다. 지키기가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지키기 위한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 일이 쉬운 일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자산가들은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재상 증식보다 지키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 이 능력은 버는 능력이나 모으는 능력과는 전혀 별개의 능력이다. 경영자들은 성향상 수비보다 공격이 능하다. 상대적으로 버는 것은 잘하는데 지키는 것은 약하다. 그래서 순식간에 번 것을 잃기도 한다.
유지를 잘하면 일단 지금부터는 다시 가난해지는 일은 없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능력은 돈을 쓰는 능력이다. 돈은 써야 들어온다. 대신 그럴 만한 일에 써야 들어온다. 돈을 너무 안 쓰면 가둬놓은 연못처럼 썩기 마련이다. 흘려보내야 새로 들어온다. 물을 가두고 물을 계속 모으면 결국 연못이 넘치고 뚝이 무너져 버린다. 사업가는 이 네 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이고 각기 다른 공부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고생이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 우리는 한때 부자가 되고 싶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부자로 살다가 후손까지 부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부자 1세대 시조다. 시조라면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